그 물건 순순히 내놓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마. 아이고, 소인이 뭘 주었다고 그러신가요? 한때 남의 뒷간이나 치며 천대받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운명을 뒤바꾼 것은 다름 아닌 거름더미 속에 처박혀 있던 책 한 권이었지요. 큰돈을 마다한 그 까막 눈은 대체 무슨 셈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인시 무렵 한양 골목에는 아직 달구름조차 없었습니다. 막 쏘는 사람들이 깨기 전에 일을 끝내려 똥지개를 치고 북촌 언덕을 올랐지요. 해가 뜬 뒤 그 냄새를 풍기며 양반가 앞을 지났다가는 품삯 대신 몽둥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장난꾸러기 하나가 코를 막으며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똥장수 온다. 길 비켜라. 돌은 막손의 지게에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막손은 화를 내기는커녕 허리를 굽혀 웃었지요. 그래, 도련님 발에 냄새 묻기 전에 얼른 비켜드려야지요. 겉으로는 굽신거렸지만 막손의 눈은 아이 뒤에 선 행랑아범에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노름판에서 또 잃었는지 허리춤에 돈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막손은 글자 한자 못 읽었지만 사람의 얼굴과 손짓에 적힌 사정은 어지간한 선비보다 잘 읽었습니다. 그날 찾아간 곳은 북촌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의 집이었습니다. 높은 소슬대문 앞에서는 벼슬아치들조차 목소리를 낮췄고 집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도 드물었지요. 막손이 굳이 그 집을 택한 까닭은 단순했습니다. 큰 집일수록 뒷간도 크고 걸음값도 후했으니까요. 막손이 행랑채를 지나자 마당을 쓸던 어린 종 하나가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나자 화들짝 고개를 숙였지요. 왜 그러느냐? 막손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미진 뒷간 쪽을 한번 보고는 빗자루를 더 세게 움직였지요. 막손은 그 눈길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뒷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똥통을 비우던 그때였습니다. 툭. 삽 끝에 돌과는 다른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막손은 손잡이를 멈췄지요. 이런 곳에서는 비녀며 깨진 술병이며 별의별 것이 나왔지만 이번 것은 삽으로 건드릴 때마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더듬어 끄집어내고 보니 그것은 기름 먹인 두꺼운 보자기로 몇 겹이나 단단히 쌓아맨 보퉁이었습니다. 걸음 속에 처박혀 있었는데도 안쪽까지 젖지 않도록 누군가 작정하고 야무지게 여민 물건이었지요. 막손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이런 걸 이렇게 곱게 싸서 더 처박아 뒀다니. 버린 게 아니라 숨긴 개로군. 며칠 전 이 댁이 한밤중에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을 막손도 얼핏 들은 터였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며 종들을 다그쳤다던데 그의 못 찾은 모양이라고요. 막손은 손에 든 보퉁이와 그 소문을 가만히 포개어 보았지요. 사람이 무언가를 가장 더러운 곳에 숨길 때는 그것이 가장 귀하거나 아니면 가장 두려운 물건일 때입니다. 막손은 그 이치를 배운 적도 없이 알고 있었지요.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디에 감추는지 하도 많이 봐 온 까닭이었습니다. 막손은 주위를 슬쩍 살피고는 손이 곱은 채로 매듭을 풀어보았습니다. 기름종이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책 한 권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들어찬 두툼한 장부였고 그 갈피 사이에 손때 묻어 반들반들한 인장 하나가 끼워져 있었지요. 막손은 그것을 새벽 어스름에 비춰보았지만 거기 적힌 것이 무슨 글자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글자라고는 제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니까요. 허나 막손은 글을 못 읽는 대신 물건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싸맨 책을 하필 똥통에 처박아 숨겼다는 것. 그것도 한양제일가는 권세가의 집에서 말이지요. 막손은 책장을 후루룩 넘겨보며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글은 몰라도 이게 예사 것이 아니라는 건 알겠구먼. 이런 걸 이런 데다 숨긴 놈은 이게 세상에 나올까봐 밤에 오줌도 못 눌게야.
바로 그 능청스러운 직감이 막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양반가에서 나온 물건에 천한 것이 손을 댔다가는 그 길로 도둑으로 몰릴 판이었지요. 어서 도로 묻고 자리를 뜨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막손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그 책을 손에서 놓는 순간 무언가 큰 것을 놓쳐 버릴 것만 같은 예감이 그를 붙들었지요. 막손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 보퉁이를 도로 기름종이에 싸 품속 깊이 찔러 넣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지게를 진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집을 나섰지요. 새벽 골목을 내려오는 동안 품속의 그 작은 보퉁이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마치 살아있는 짐승 한 마리를 품은 것처럼 막손은 자꾸만 가슴께를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여느 때처럼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렸지요. 누가 보아도 그저 하루 일을 마친 똥장수일 뿐이었습니다. 막손은 성박채 마밭에 걸음을 넘기고 몇 푼을 챙긴 뒤 변두리에 제 토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퉁이를 방바닥을 파고 항아리에 넣어 묻어두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로 누웠지요. 그날 밤 북촌의 소슬대문 집에서는 다시 횃불이 올랐습니다. 대감은 잠옷 위에 도포만 걸친 채 마당으로 나와 뒷간 앞에 늘어선 하인들을 부채로 내리쳤지요. 밑바닥까지 손을 넣어라. 냄새가 무서우냐? 내 목이 달아나는 게 무서우냐? 하인 하나가 코를 막은 채 주춤거리자 부채가 다시 등을 갈랐습니다. 종들은 항아리를 엎고 장작더미를 무너뜨렸으며 마당에 흙까지 삽으로 헤집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째 찾던 물건은 나오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정말 이 집 안에 있는 것이 맞사옵니까? 늙은 행랑아범이 떨며 묻자 대감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물건이 밖으로 나가면 내 목 하나로 끝날 줄 아느냐? 이 집안 식솔이 모조리 죽는다. 날이 밝기 전까지 찾아내라. 그제야 하인들은 잃어버린 것이 금은도 보석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만들 수도 값을 치르고 되살 수도 없는 물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주인의 목부터 조를 물건이었지요. 그 시각 막손은 변두리 토막집에서 항아리가 묻힌 바닥을 등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아래 흙 한 겹을 두고 누군가의 밤잠을 빼앗은 책이 숨 쉬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밤에 오줌도 못 누겠다고 했더니 정말 그 꼴이겠구먼. 막손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그 책 한 권이 훗날 한양의 권세와 제 운명을 함께 뒤집으리라는 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막손이 그 보퉁이를 주워온 지 사나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막손에게 그 소슬대문 집에서 사람이 나와 다짜고짜 막손의 멱살을 잡아 끌었지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막손이 당도한 곳은 대감이 떡하니 버티고 앉은 사랑채 앞마당이었습니다. 막손은 속으로 뜨끔했지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으니까요. 허나 겉으로는 세상 억울한 얼굴을 하고 냉큼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이라는 자는 이름만 대도 한양이 떠르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벼슬이 높기로도 손에 꼽혔고 그 위세 앞에서는 어지간한 관리들조차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런 대감이 막손을 내려다보는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발치에 굴러다니는 벌레를 보는 눈이었지요. 대감은 손에 쥔 부채로 막손의 어깨를 툭툭 밀치며 거드름을 잔뜩 실어 물었습니다. 내 이놈, 며칠 전 이 집 뒷간을 친 것이 내 놈이렸다. 예. 소인이 쳤습시오. 헌데 무슨 일이신지요, 대감마님. 막손은 목소리를 잇는 대로 떨며 아뢰었습니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일그러뜨렸지요. 헌데 그 굽신거리는 얼굴 뒤로 막손의 속은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이 양반 눈 밑이 시커먼 게 며칠 잠을 통 못 잔 개로군. 손끝이 저리 떨리는 걸 보니 어지간히 급하긴 급한 모양이야. 막손은 굽신거리는 척하면서 대감의 안색이며 손짓이며 목소리 떨림까지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밑바닥을 굴러본 자만이 아는 그 밝은 눈으로 말입니다. 대감은 뒷간에서 무언가 나온 것이 없느냐, 이상한 물건을 본 적이 없느냐 다 그쳤습니다. 막손은 짐짓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건이라 하시면 소인은 그저 걸음만 퍼습지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면 그야 죄다 더러운 것들 뿐인뎁쇼 하고 능청을 떨었지요. 참으로 태연한 넉살이었습니다. 제 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대감은 그런 막손을 한참 노려보다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자 한자 못 읽는 천한 것이 그 귀한 물건을 알아볼 리 없다고 애초에 우습게 보았던 까닭이지요. 바로 그 방심이 막손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막손은 일부러 더 어리숙하게, 더 무식하게 굴었지요. 소인 같은 놈이 뭘 알겠습니까요? 대감마님. 글자를 알아야 뭘 알지요. 하고 제 무식을 앞세워 방패로 삼았던 것입니다. 막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임을요. 무시당하는 자는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허나 대감의 심사는 그것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제 집 가까이 드나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했던 게지요. 대감은 신을 신은 발로 막손의 정강이를 슬쩍 걷어차며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 감히 눈을 치켜뜨느냐. 고개를 쳐박지 못할까. 막손은 그 자리에서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고 또 빌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는 하인들이 키득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천한 똥장수 하나가 대감 앞에서 벌벌 떨며 흙바닥을 기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흙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막손은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막손도 처음부터 이런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막손에게도 비록 가난할지언정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마주할 아버지가 있었지요. 막손의 아버지는 본디 어느 고을 관하에서 곡식을 셈하고 장부를 챙기던 성실한 아전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들에게도 언젠가는 그를 가르치겠노라 입버릇처럼 말하던 다정한 아버지였지요. 흙바닥에 이마를 박은 지금 이 순간 막손의 머릿속에는 하필 그 아버지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려 보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흙바닥인데 어릴 적 그 흙바닥에는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있었고 지금 이 흙바닥에는 대감의 발길질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아버지가 막손이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아에 끌려갔다가 며칠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그저 무슨 큰 죄를 지어 매를 맞아 죽었다고만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막손은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지요. 다만 하루아침에 죄인의 자식이 되어 살던 고을에서마저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기듯 떠나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집 저 집 천한 일을 전전하다 흘러든 것이 한양이었고 굶어 죽지 않으려 잡은 것이 이 똥지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세월이 막손을 지금의 막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짓밟히며 살다 보니 짓밟히는 것을 견디는 법을 익혔지요. 대신 막손은 눈을 길렀습니다. 힘없는 자가 살아남으려면 주먹 대신 눈치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밑바닥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대감의 발길질도 막손에게는 그저 견디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 막손은 그 발길질 속에서도 대감을 읽고 있었지요. 이자가 이렇게까지 안달이 난 걸 보니 그 물건은 이자의 목줄이 분명하렸다. 그 짐작 하나로 막손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서늘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막손의 말만 믿고 순순히 돌려보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막손의 옷과 지게, 빈 걸음통까지 샅샅이 뒤지게 했지요. 발에 밴 흙까지 털어보고 품속도 몇 번이나 더듬었으나 장부는 이미 변두리 토막집 방바닥 깊이 묻힌 뒤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대감은 막손을 풀어주되 그날 뒷간에 드나든 외부인이 막손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어린 종 하나가 막손이 무언가를 품속에 넣는 듯한 모습을 얼핏 보았다고 한 것도 대감의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했지요. 결국 그날 막손은 이렇다 할 물증 없이 풀려났습니다. 대감이 천한 똥장수 따위를 끝까지
우습게 여긴 덕분이기도 했지만 당장 잡아둘 증좌가 없었던 까닭이 더 컸지요. 막소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그 집을 나서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 이르러서야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흙 묻은 옷을 툭툭 털며 혼잣말을 했지요. 대감마님 그리 밟으셨으니 이자는 톡톡히 갚아드려야겠습니다요. 소인이 원체 빚지고는 못 사는 성미라서 말입쇼. 허나 대감이 막손을 그냥 놓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손의 뒤를 누군가의 눈이 조용히 따라붙기 시작했지요. 일을 하다가도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골목을 돌 때면 인기척이 따라붙었다 사라지곤 했지요. 처음엔 헛것이려니 했지만 그런 일이 며칠이고 거듭되자 막손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대감이 저를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막손이 하루 일을 마치고 토막집으로 막 들어서려던 참에 어둑한 골목 모퉁이에서 한 사내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지요. 행색은 멀끔했으나 눈매가 매서운 처음 보는 사내였습니다. 그자는 막손에게 다가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막손의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내가 걸음 속에서 무언가를 주었다는 걸 다 알고 왔다. 순순히 그것을 내놓으면 평생 똥지게 따위 지지 않고도 살 만큼 큰 돈을 주마. 어떠냐? 매수꾼의 속삭임에 막손은 잠시 눈을 껌뻑였습니다. 평생 똥지게를 안 지고도 살 만큼 큰 돈이라니 막손 같은 천민이 꿈에서도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하고 물건을 내줬을 겁니다. 헌데 막손은 그 순간에도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지요. 이자가 이런 큰 돈을 부른다는 건 그 물건 값이 이보다 훨씬 더 나간다는 뜻이렸다. 헐값에 팔았다간 두고두고 배가 아플 게야. 막손은 장사치의 눈으로 그 제안을 뜯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손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으며 아이고 나리 소인은 정말 좋은 게 없습니다요. 이 무지렁이한테 무슨 물건이 있겠습니까요? 하고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고는 냉큼 토막집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매수꾼은 한동안 문 밖에서 어정거리다 이내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막손은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곱게 물러가는 척하지만 저놈들이 이대로 끝낼 리가 없지. 아니나 다를까 막손의 짐작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일감이 뚝뚝 끊기기 시작했으니까요. 늘 막손을 부르던 집들이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어서 오라던 행랑아범이 오늘은 얼굴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내쫓았지요. 자네는 이 근방에 발도 들이지 말게. 괜히 우리까지 경을 칠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손이 한양 땅에서 밥 벌어먹을 길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사이 막손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허리춤의 엽전 꾸러미도 홀쭉해졌지요. 사흘째 굶은 막손이 우물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던 날 골목 저편의 감식꾼이 동료에게 낮게 말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될 것을 언제까지 저 꼴을 보고 있어야 하나? 멍청한 소리 마라. 저놈이 죽으면 장부가 묻힌 곳도 함께 묻힌다. 대감마님 분부는 하나다. 죽이지 말고 제 손으로 내놓게 하라. 막손은 물바가지를 입에 댄 채 눈만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은 맞았습니다. 장부는 제목을 노리는 칼이면서 동시에 대감이 함부로 칼을 내리치지 못하게 하는 방패였지요. 그날부터 막손은 일부러 더 초라하게 굴었습니다. 장터 끝에서 쉰죽 한 그릇을 구걸하고 감시꾼이 보는 앞에서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돌자 표정이 달라졌지요. 나를 굶겨 장부를 토하게 하겠다는 셈이로군. 그렇다면 급한 놈이 먼저 실수하게 만들어야지. 막손은 허리춤을 조여 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감이 서두를수록 자신은 더 느려져야 한다는 것을 밑바닥에서 이미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허나 대감의 조임은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막손이 멀리 성 밖에 다녀오는 사이 대감의 수하들이
변두리에 토막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이를 들추고 벽을 두드리고 바닥까지 헤집었지만 장부를 찾아내지는 못했지요. 방바닥 깊숙이 묻힌 항아리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아들은 뒤진 흔적을 감추고 막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떠나기 전 집에 불을 놓았습니다. 막손이 멀리서 시뻘건 불빛을 보고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 집은 이미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마른 짚으로 엮은 토막집이 한 번 붙자 손쓸 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불을 끄겠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막손의 머릿속이 번쩍 돌아갔습니다. 이 불은 그냥 놓은 불이 아니다. 날 벼랑으로 몰려는 불이야. 그렇다면 지금 저놈들은 어딘가에서 내 꼴을 지켜보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 짐작이 스치는 찰나 막손은 태도를 확 바꾸었습니다. 잿더미로 달려들어 물건부터 파낼 뻔했던 그 발을 꾹 눌러 세운 것이지요. 대신 막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세상 무너진 사람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집이 이제 이 몸은 오갈 데도 없구나 아이고 하고 목 놓아 울부짖었지요. 허나 그렇게 통곡하는 것과 달리 막손의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도 곁눈으로는 어둠 속을, 담벼락 뒤를, 골목 어귀를 하나하나 훑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저 감나무 뒤, 아까부터 사람 그림자가 꼼짝을 안 하는군. 옳지, 내 놈이 감시꾼 이렸다. 막손은 그 그림자에게 보라는 듯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넋이 나간 똥장수처럼요. 잿더미를 향해 손 한 번 뻗지 않고 그저 무너진 집만 바라보며 밤새 통곡하다 날이 밝자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지요. 감시꾼의 눈에 막손은 집과 함께 모든 걸 잃고 실성한 불쌍한 놈으로 비쳤을 겁니다. 그 뒤로 막손은 여러 날 불탄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박폐가를 전전하며 정말로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지요. 감시꾼이 붙어 다니는 걸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빌어먹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막손을 따라붙던 그림자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지요. 저놈이 집탄 자리도 안 뒤지는 걸 보니 애초에 물건이 거기 없나 보다. 감시꾼도 대감도 그렇게 방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방심이 막손이 기다린 것이었지요. 잿더미가 완전히 식고 뒤따르던 눈길이 끊긴 금은 밤. 막손은 비로소 남몰래 불탄 집터로 돌아왔습니다. 사방을 몇 번이고 살핀 뒤 흙바닥 깊이 묻어둔 항아리를 조심스레 파냈지요. 항아리 바깥은 뜨겁게 그을렸고 장부의 가장자리 몇 장은 눕고 살짝 그슬렸지만 안쪽의 글씨와 인장은 온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흙과 항아리가 거센 불길을 막아준 것이었지요. 막손은 그것을 품에 꼭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나직이 웃었습니다. 이 집은 태워도 이건 못 태웠지. 대감마님 헛불만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소인 손바닥 위에서 말입쇼. 허나 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막손과 함께 걸음을 넘기던 늙은 동료 하나가 영문도 모른 채 관아 사령들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평생 파리 한 마리 못 죽이고 산순한 노인이었지요. 막손이 한양에 흘러들어 가장 먼저 일을 가르쳐 준 사람이자 천대받는 똥장수들 사이에서나마 막손을 사람으로 대해 준 몇 안 되는 이였습니다. 그런 노인이 무슨 물건을 빼돌렸네 하는 누명을 쓰고 끌려가 며칠을 옥에서 곤욕을 치르고서야 성한데 없이 절뚝거리며 풀려났지요. 노인은 막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기를 잡아간 자들이 자꾸만 걸음 속에서 나온 물건을 어디 두었느냐 다그치더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손의 낯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능청도 배짱도 그 순간만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제가 버틴 대가가 죄 없는 동료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손 하나를 못 잡으니 주변에 천한 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올가매려는 속셈이었지요. 막손은 차마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노인의 거칠고 야윈 손만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밝히지도 못한 채로 말이지요.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험한 세상 몸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절뚝절뚝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막소는 이를 악물었지요. 이젠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언제까지고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그날 밤 막소는 폐가에 몸을 숨긴 채 품속의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대로 숨어 지낸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요. 내놓자니 목숨과 동료들이 위태롭고 버리자니 이미 가진 걸 아는 저들이 추격을 멈출 리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할 막다른 길. 허나 막소는 주저앉는 대신 이 물건을 무기로 바꿀 궁리를 시작했지요. 이게 저놈의 목줄이라면 나도 이걸로 저놈 목을 조를 수 있을 게야. 문제는 이 안에 뭐가 적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 답답한 마음에 막소는 희미한 달빛 아래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어차피 읽을 줄 모르는 글자였지만 실말이라도 잡힐까 싶었지요. 글이라고는 못 읽어도 밑바닥에서 하도 장부며 문서를 곁눈질해본 터라 숫자가 늘어선 자리와 이름자가 늘어선 자리쯤은 그 모양만으로도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었지요. 어떤 면엔 숫자인 듯한 것이, 어떤 면엔 사람 이름인 듯한 글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책장을 넘기던 막손의 손이 어느 대목에서 문득 멈춰 섰지요. 빼곡한 글자들 사이로 어쩐지 눈에 익은 모양의 글자 석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글은 몰라도 세상에 딱 하나, 죽어도 잊을 수 없어 그 모양만은 가슴에 새겨둔 글자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어린 시절 다정하던 아버지가 흘바닥에 나뭇가지로 또박또박 그려 보이며 이것이 내 아비의 이름이다 하던 그 이름 석자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 가슴에 각인된 그 모양 그대로였지요. 이미 십수년 전에 죽어 흙으로 돌아간 제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대감히 그토록 찾아 헤매는 이 장부 속에 적혀 있는 것일까요? 능청도 배짱도 모두 잊은 채 막소는 그 석자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장부 속에서 본 그날 밤, 막소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제 이름을 그려 보이던 아버지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이름이 대감의 장부 속에 박혀 있다는 서늘한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노릇이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죄인으로 몰려 죽은 제 아버지가 어찌하여 한양제일가는 권세가가 목숨 걸고 찾아 헤매는 이 장부 속에 이름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까? 밤새 뒤척이던 막소는 날이 밝기도 전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장부에 무엇이 적혔는지 기어이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지요. 글자를 알아야 이 물건을 무기로도 쓸 게 아닌가. 아무리 목줄을 쥐었어도 그 안에 뭐가 적혔는지 모르면 이건 그저 무거운 돌덩이일 뿐이야. 막소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래전부터 눈여겨봐 둔 사람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 사람이 살만한 데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곳에 늙은 서리 하나가 몸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관아에서 붓을 잡고 문서를 다루던 사람이라는데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 벼슬자리에서 쫓겨나 이제는 글 모르는 이들의 소장이나 대신 써 주고 술값 몇 푼을 얻어 근근히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성미가 괴팍하고 말수가 적어 사람들은 그를 꺼렸지만 막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만큼 그를 깊이 아는 이가 이 바닥에는 없다는 것을요. 밑바닥을 굴러본 자의 눈은 쓸모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대도 밝았던 것입니다. 막소는 사흘을 더 망설이다 결국 그 다리 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보일 물건이 아닌 까닭에 오래 재고 또 잰 끝에야 발걸음을 뗀 것이지요. 거적을 두른 토막 앞에서 헛기침을 두어 번 하자 안에서 졸고 있던 노인이 부스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를 좀 봐주십사 하고 왔습니다요. 막손이 품에서 기름 먹인 보퉁이를 조심스레 꺼내자 나른하던 노인의 눈이 대번에 번쩍 뜨였습니다. 장부를 받아들어 첫 장을 넘기던 노인의 손이 이내 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장부만 뚫어져라 들여다보다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이걸 대체 내가 어디서 났느냐? 똥통에서 주웠습죠. 막손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에도 노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막손을 한참이나 노려보다
말없이 등잔불을 제 앞으로 바짝 끌어당겼지요. 그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 여럿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물건이라는 것을요. 노인은 그 밤을 꼬박 세워 장부를 읽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이따금 허 하고 마른 신음을 뱉으면서요. 막소는 그 곁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노인의 얼굴빛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만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날짜가 있고 곡식의 양이 있고 그 곡식이 어느 곳간으로 흘러갔는지가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구비구비마다 찍힌 인장 하나. 노인은 그 인장을 손끝으로 오래도록 문질렀습니다. 이건 쇠곡이다.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님께 올라가야 할 곡식이야. 백성이 등골 휘어가며 바친 그 곡식이 여기 이 인장 찍힌 자의 곳간으로 몽땅 흘러들어갔어. 한 해, 두 해가 아니다. 자그마치 10수년을 이 모양으로 빼돌렸으니 이게 세상에 나가는 날은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게야. 막손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이거면 대감을 잡는다 싶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막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이 불처럼 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필시 아버지가 이 못된 일을 밝히려다 그 화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요. 성실한 아전이던 아버지가 대감의 도둑질을 알아채고 바로잡으려다 되레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죄인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산재 반평생의 억울함도 아버지의 그 억울함도 한꺼번에 벗겨낼 수 있을 터였지요. 막소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여기 이 이름은 어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이 도둑질을 밝히려다 당한 것이 아닙니까? 노인이 막손이 짚은 그 석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래도록 무거운 침묵을 지켰지요. 네, 이 이름을 아느냐? 제 아비올시다. 10수년 전에 죄인으로 몰려 죽은 제 아비의 이름이 올시다.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딱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노인은 차마 막손을 바로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등잔불에만 시선을 두었지요. 그러고는 마른 침을 삼킨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라. 이 이름은 이 도둑질을 밝히려던 자의 이름이 아니다. 예, 이 장부를 적은 손이 바로 이 이름이야. 곡식을 세고 빼돌린 액수를 적고 어느 곳간으로 옮겼는지 날짜까지 또박또박 적어 넣은 손. 첫 장부터 여기까지 이 촘촘한 글씨가 죄다 한 사람 필체다. 바로 내 아비 손이란 말이다. 막소는 처음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귀로는 분명 들리는데 가슴이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막소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아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곡식을 셈하던 착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곡식을 셈하던 아전이었지. 하여 이 도둑질에 그 셈하는 재주가 쓰인 게다. 글자는 거짓을 못한다, 얘야. 이 필체가 첫 장부터 얘까지 한치 흐트러짐 없이 한 사람 것이야. 내 아비가 이 일을 밝히려던 게 아니라 이 일에 제 손으로 붓을 댔다는 뜻이다. 막손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곡식을 빼돌리는 그 더러운 장부에 붓을 댄 손이 다름 아닌 제 아버지의 손이었던 것이지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죄인으로 몰려 죽었을 때 막손은 그것이 억울한 누명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뒤집어 쓴 것이라고요. 바로 그 믿음 하나로 10수년간 똥지게를 지고 온갖 천대를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자식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믿음이 지금 이 다리 밑 등잔불 아래에서 한 줌 재가 되어 소리 없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나는 막손의 목소리가 갈래갈래 갈라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까? 그 손가락질도 그 발길질도 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단 말입니까, 어르신?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순간은 부질없음을 알았으니까요. 노인은 다만 막손의 여인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그마저도 참아하지 못하고 슬며시 거두었습니다. 막손은 그 밤 다리 밑에서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도로 품에 넣을 마음도 그렇다고 확 내던져 버릴 기운도 없이 그저 다리 아래로 썩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만 하염없이 들으며 앉아 있었지요. 대감을 잡겠다던 마음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던 마음도 딛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져 내린 듯 했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대감 하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미 죽어 흙이 된 아버지까지 미워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능청도 배짱도 그 밤만큼은 막손에게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10살 배기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아버지가 그립고도 원망스러워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지요. 동력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막손은 겨우 장부를 도로 품에 갈무리했습니다. 끝내 내던지지는 못했거든요. 죄인의 물건이면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손이 마지막으로 닿은 이 세상에 남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막손은 그 장부를 품에 넣으려다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밤새 노인이 몇 번이고 넘기다 말던 그 마지막 장이 어쩐지 눈에 걸렸던 것입니다. 앞의 장들은 하나같이 반듯하고 촘촘한 글씨로 빼곡했는데 오직 그 마지막 장만은 사뭇 달랐습니다. 필체가 어지럽게 흔들리고 먹이 여기저기 번지고 끝은 미처 맺지도 못한 채 뚝 끊겨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무언가에 쫓기며 다급하게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기려다 만 것처럼 말입니다. 앞장의 그 야무진 글씨와는 도무지 같은 사람 손이라 믿기 어려운 절박함이 뚝뚝 묻어나는 글씨였습니다. 어르신, 이 마지막 장은 대체. 막손이 물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벼랑간 손짓으로 막손의 입을 틀어막았지요. 노인의 두 눈은 어느새 거정문 밖을 향해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정문 밖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 웬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그리 서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말이지요. 숨소리 하나 없이 미동도 없이 똑 거정문을 두드리는 나직한 소리가 그 새벽의 무거운 정적을 조용히 갈라놓았습니다. 거정문을 두드린 그림자의 주인은 뜻밖에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몸가짐에는 어딘가 반듯한 데가 남아있어 한눈에도 한때 붙게나 잡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요. 늙은 서리가 그를 알아보고 흠칫 놀라는 것을 보니 두 사람은 예부터 아는 사이인 듯했습니다. 노인은 토막 안으로 들어와 막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의 아들인가? 얼굴을 보니 영락없이 그 사람을 빼닮았구먼. 막손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지요. 노인은 천천히 오래 묵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본디 막손의 아버지와 한관하에서 나란히 붓을 잡던 동료 아전이었노라고요. 곡식을 셈하고 장부를 다루던 그 시절 두 사람은 형제나 다름없이 지냈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죄인으로 몰려 끌려간 뒤 자기 또한 그 일에 얽힐까 두려워 벼슬을 버리고 한양 뒷골목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이었지요. 10수년을 그렇게 죽은 듯 살다 최근 그 장부가 세상에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수소문 끝에 얘까지 찾아왔노라 했습니다. 실은 여기 이 사람과 내가 오랜 벗이라네. 며칠 전 대감 집에서 무언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그 장부라면 내가 모를 리 없는 물건이었으니까 하여 자네를 며칠 몰래 지켜보았네. 대감의 사람인가 하여 함부로 나서지 못했지. 헌데 오늘 이 늙은이가 장부를 읽어주는 걸 문 밖에서 듣고서야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란 걸 알았네. 막손의 가슴이 서늘하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밤새 자신을 괴롭히던 물음의 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이었으니까요. 막손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아시겠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그 도둑질에 제 손으로 붓을 댄 것이 맞느냐고요. 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 아비가 그 장부를 적은 것이 맞다고요.
그 말에 막손의 어깨가 다시 무너져 내리려는 찰나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얘야, 사람 일이라는 게 그리 반듯하게 흙과 백으로만 갈리는 게 아니다. 내 아비가 처음부터 도둑은 아니었어. 그저 가난의 등이 휘고 위에서 시키는 일을 차마 거스르지 못해 한 발, 두 발 발을 들인 것이지. 대감이 어디 만만한 자더냐. 곳간 열쇠를 쥔 아전들을 하나둘 제 소나귀에 넣어 빠져나갈 수 없게 올가맨 게야. 내 아비도 그렇게 붓을 들게 된 게지. 막손은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헌데 내 아비가 남들과 달랐던 게 하나 있었다. 끝내 그걸 못 견뎌 했어. 백성이 등골 휘어 바친 곡식을 빼돌리는 그 짓을 밤마다 잠을 못 이룰 만큼 괴로워했지. 그러다 결국 마음을 굳혔네. 이 일을 관해 낱낱이 고하고 제 죄까지 함께 벌을 받겠다고 말이야. 그 장부를 세상에 내놓으려 한 게다. 막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막손은 알아차렸지요. 장부의 그 마지막 장, 앞장들과 달리 어지럽게 흔들리고 먹이 번지고 끝내 맺지 못한 채 끊긴 그 글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럼 그 마지막 장이 그래. 내 아비가 제 죄를 낱낱이 적고 제 입을 막으려 협박하고 을러대던 대감의 소행까지 함께 고하려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을 게다. 허나 미처 그 붓을 다 놀리기도 전에 대감이 먼저 낌새를 챈 게지. 발을 빼려던 내 아비가 대감에겐 가장 무서운 자였을 테니까. 그 입을 영영 막고 그 글까지 불태워 없앴다 여겼을 게다. 헌데 그게 일이 살아 돌아올 줄이야.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문득 생각난 듯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내 아비가 끌려가던 그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이가 하나 있었지. 대감 집에서 부리던 늙은 종이었는데 사람이 참 무던하고 의리가 있었느니라. 헌데 그자도 얼마 전 그 집에서 죽었다더구나. 소문에는 죽기 전에 무언가를 몰래 빼돌리려다 들켜 그 밤에 봉변을 당했다던가. 늙은 것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랬는지 원. 막손은 그 말을 무심히 흘려들었습니다. 죽은 아비의 예시리려니 그저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할 뿐이었지요. 그때는 그 늙은 종이 제 운명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막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아버지를 미워하며 가슴을 쳤던 자신이 문득 부끄러워졌지요. 아버지는 도둑이었으되 끝내 도둑으로 남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에 발을 들였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제자리로 돌아오려 한 사람이었지요.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막손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움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아릿한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막손은 어쩌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끝내 사람이었구려. 막손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품속의 장부를 가만히 쓸어 안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막손을 딱하게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그 장부를 이 늙은이에게 잠시 맡겨보지 않겠느냐. 내 관아의 일을 잘 아니 어디 어느 분께 이걸 올려야 대감을 잡을 수 있을지 길을 열 수 있을 게다. 자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일이야. 막손은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이가 이 세상에 아직 하나 남았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 만큼 고마운 노릇이었지요. 헌데 막상 장부를 내어주려던 그 순간 노인의 눈길이 아주 잠깐 장부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이 스치듯 번뜩였지요. 짧은 찰나였으나 막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겸연쩍게 웃었지요. 겉으로 보기에 막손은 그저 아버지를 아는 은인의 애틋한 눈길로 여긴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겸연쩍게 웃으며 장부는 제가 지니겠노라 정중히 사양했지요. 어르신 마음은 뼈에 사무치게 고맙습니다요. 헌데 이건 어르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소인이 원체 그리 살아온 놈이라서요. 밑바닥에서 굴러보니 목숨줄 되는 물건은 제 살에 붙여 두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더란 말입죠. 아무리 귀한 어른이라도 이 물건만은 제 손에서 떼질 못하겠습니다.
부디 서운타 마십시오. 노인은 잠시 무어라 말하려다 이내 허허 웃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그도 그렇겠구나. 밑바닥을 살아낸 놈은 다 제 나름의 법도가 있는 게지. 허나 그 웃음 끝이 어쩐지 조금 굳어지는 것까지 막소는 말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다만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막소는 그날 이후로 정말이지 그 장부만은 제 몸에서 한시도 떼지 않았습니다. 은인이든 누구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두는 것. 그것이 밑바닥에서 목숨을 부지해온 막소 나름의 오랜 법도였으니까요. 그날 밤 막소는 폐가로 돌아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진실은 알았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이 장부 하나로 어찌 저 하늘 같은 대감을 잡는단 말입니까? 천안 동장수가 관하에 이걸 들고 간들 되레 도둑으로 몰려 메타작이나 당하기 십상이었지요. 대감의 위세는 관하에까지 뻗쳐 있었으니까요. 허나 막소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막소는 노인에게 한 가지를 청해 두었지요. 이 장부에 아버지 말고 또 누구누구의 이름과 인장이 올라 있는지 관아의 사정을 아는 어르신이 짚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짚어 나갔지요. 이 인장은 호조의 암흑의 낭청이요. 이건 강창을 맡아보던 별제일세. 여기 이자는 대감의 먼 처족으로 곡식을 배로 실어 나르던 자이고 하나같이 대감과 한솥밥을 먹던 자들이로군. 대감 혼자 이 큰 도둑질을 했을 리가 있나. 곳간을 열고 배에 싣고 장부를 꾸미는데 죄다 손발이 맞아야 했을 테니. 노인은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허나 얘야, 세상이 다 썩은 건 아니다. 관에도 오래전부터 이 대감의 세곡 비리를 이 잡듯 벼려온 대쪽 같은 어른이 하나 계셔. 물증이 없어 손을 못 댈 뿐이지. 만약 이 장부가 그분 손에 닿기만 한다면. 바로 그 말끝에서 막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밑바닥에서 익힌 그 밝은 눈에 판이 훤히 그려졌던 것이지요. 옳거니 이 도둑질은 대감 혼자 한 게 아니었어. 한 배를 탄 놈들이 여러 시렸다. 막소는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배를 함께 탄 자들이란 배가 성할 땐 형제처럼 굴다가도 배에 물이 새는 순간 저 혼자 살겠다고 남을 밀치는 법이니까요. 막소는 장부에 찍힌 인장들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호조 낭청, 강창 별제, 곡식을 실어 나른 대감의 처족. 대감 혼자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높은 벽이었지만 그 벽을 떠받치는 돌은 여럿이었지요. 한 배를 탄 놈들은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형제지요. 배가 기울면 서로를 물에 밀어 넣을 겁니다요. 막소는 먼저 호조 낭청 집 하인들이 드나드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술값을 대신 치러준 뒤 취한 사내의 귀에 한마디만 흘렸지요. 대감 마님께서 장부를 되찾는 대로 아랫사람 이름부터 관에 내놓으신다더군. 높은 분은 살고 붙잡은 자들만 죽는 셈이지. 이튿날 그 말은 낭청의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낭청은 밤새 문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대감이 제 이름을 지워줄지 아니면 첫머리에 올릴지를 헤아렸지요. 막소는 강창 별제에게는 다른 말을 보냈습니다. 호조 쪽에서 벌써 살기를 찾는다더이다. 먼저 관에 엎드리는 자가 목숨을 건질 거라나 봅디다. 별제는 곧장 사람을 풀어 낭청의 움직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한 상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이 그날부터 서로의 대문 앞에 낯선 눈을 세웠지요. 마지막으로 막소는 대감의 귀에도 소문을 넣었습니다. 아랫것 하나가 장부의 행방을 알고 관에 발고할 채비를 한다더라. 대감은 그날 밤 공범들을 사랑채로 불러 세웠습니다. 내 허락 없이 관아 근처에 얼씬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다. 그 호통은 충성을 다지는 대신 의심을 굳혔습니다. 낭청은 대감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여겼고 별제는 낭청이 먼저 밀고 했다고 믿었지요. 막소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같은 배에 탄 자들이 서로 노를 빼앗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무너진 자는 호조의 낭청이었습니다. 대감이 자기를 꼬리처럼 잘라버릴 것이라는 소문을 견디지 못한 그는 밤중에 몰래 관아를 찾아 오래전부터 대감의 세곡 비리를 벼르던 대쪽 같은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감의 지시로 곳간을 열고 장부를 꾸몄다고 아는 바를 모두 자백했지요. 다만 그 말만으로는 대감을 올가맬 수 없었습니다. 십수년의 죄를 기록한 진짜 장부가 필요했으니까요. 막소는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되레 더없이 느긋하게 굴었습니다. 급한 놈이 지는 법이야. 저들이 저희끼리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을 때 나는 진짜 패를 조용히 쥐고 있으면 되는 게지. 막손이 한 일이라곤 소문 몇 자락을 바람에 실어보낸 것뿐이었으나 그 바람은 이내 대감의 집을 뒤흔드는 회오리가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대감이 견디다 못해 막손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협박도 매수도 아닌 만나서 단판을 짓자는 청이었지요. 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 대감이 그 모든 화근의 뿌리인 장부를 어떻게든 제 손에 거두려 마지막으로 내민 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막소는 그날 밤 홀로 대쪽 같은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장까지 온전히 붙어있는 진짜 장부를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이제 이 물건은 소인 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요. 소인이 내일 죽는다 해도 이 장부만은 살아서 대감마님 목을 조르게 해 주십시오. 어른은 장부의 인장과 기록을 오래 살핀 뒤 이미 자수한 호조 낭청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장부를 관아 깊숙한 곳에 봉해두고 단판이 열리는 시각에 관군을 이끌고 가겠다고 약조했지요. 막소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 정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진짜 물증은 결코 대감의 손에 돌아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막소는 노인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진짜와 똑같이 기름종이로 싼 백지 뭉치를 일부러 놓아두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뻗을지 끝내 은인으로 남을지는 노인 스스로 택할 일이었지요. 막소는 그 선택마저 판의 한 자리에 놓아둔 채 단판이 열릴 정자로 향했습니다. 단판이 열린 곳은 성밖 외딴 정자였습니다. 대감은 교자에서 내려 흙바닥에 무릎 꿇은 막손을 발치에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지요. 천한 것이 제법 애를 먹였다. 그 물건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붙여주마. 아이고 대감마님, 소인이 무슨 물건을 말입쇼. 소인은 그저 부르시기에 냉큼 달려왔을 뿐인뎁쇼. 막손이 굽신굽신 능청을 떠는 그때 정자 뒤편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자 막손의 눈이 반갑게 커졌지요. 어르신, 어찌 여길. 미안하게 됐네, 얘야. 노인은 막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감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그 손에는 언제 가져갔는지 모를 낯익은 기름종이 보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물건 소인이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가 잠든 틈에 손에 넣었지요. 약조하신 값만 치러 주십시오. 막손의 얼굴에서 능청이 싹 가셨습니다. 진실을 일러준 은인이라던 아버지의 옛 동무라던 그 노인이 대감 앞에 장부를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 어찌 이러십니까? 우리 아버지를 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지. 알기에 하는 걸세. 자네 아비도 결국 제 살기를 못 찾아 죽었어. 나는 그 어리석은 꼴을 두 번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대감이 껄껄 웃으며 노인의 보퉁이를 낚아챘습니다. 허허, 늙은 여우가 천한 놈보다 셈이 빠르구나. 여봐라, 저 똥장수 놈을 당장 묶어라.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막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막손은 저항 한 번 못하고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지요. 오랏줄이 손목을 파고들고 사령의 무릎이 등을 짓눌렀습니다. 하늘 같은 대감 앞에서 믿었던 은인에게마저 등을 찔린 채 도둑의 자식은 그렇게 다시 밑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둘러선 자들조차 혀를 찼지요. 천한 것이 잠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더니 결국 제 분수대로 끝나는구나 하고요. 대감마님, 저놈을 어찌할깝쇼. 어찌하긴. 저것이 감춰둔 물건을 다 토해낼 때까지 매우 쳐라. 그 뒤에 날아서 없애버리고. 바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처박힌 막손이 컥컥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직하더니 이내 어깨가 들썩일 만큼 크게요. 사령들이 어리둥절에 손을 멈췄지요.
이놈이 실성을 했나? 무엇이 우습단 말이냐? 대감마님. 막손이 흙 묻은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은 조금도 겁먹지 않았지요. 그 보퉁이나 먼저 풀어보시지요. 소인 매질은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요. 대감이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든 보퉁이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10수년을 밤잠 설치게 한 화근을 제 손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기름종이가 한 겹 두 겹 벗겨지고 마침내 안에 책장이 드러나는 순간 대감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글자 한자 없는 새하얀 백지 뭉치였으니까요. 이게 무엇이냐? 진짜 장부는 어디 있느냐? 노인이 사색이 되어 백지를 뒤적이는 그때 흙바닥에 처박혀 있던 막손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채였지만 그 등은 더없이 꼿꼿했지요. 어르신, 소인이 원체 눈치 하나로 먹고 산 놈이라서요. 며칠 전 어르신 눈이 그 장부에 아주 잠깐 머물던 걸 봤습죠. 사람이 물건을 볼 때랑 먹잇감을 볼 때 눈이 다르거든요. 그날로 진짜는 진작 딴 데 옮겨두고 대신 어르신 손이 닿기 쉬운 자리에 가짜 보퉁이 하나를 슬쩍 놓아두었습니다요. 소인이 곤히 잠든 척 누워있으면 어르신이 언젠가 그 손을 뻗으실 줄 알았거든요. 은인인 척 다가오신 값은 그 백지로 톡톡히 치렀습죠. 노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장부는? 바로 그때 정자 밖이 소란해졌습니다. 관군들이 정자를 에워싸고 그 사이로 오래전부터 대감의 세곡 비리를 이 잡듯 캐 오던 대쪽 같은 어른이 들어섰지요. 그의 뒤에는 이미 제 죄를 자백한 호조 낭청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대쪽 같은 어른은 대답 대신 봉에 둔 기름종이 보퉁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대감이 그토록 찾던 진짜 장부가 들어 있었지요. 날짜와 곡식의 양, 곳간과 배의 이름, 공범들의 인장까지 10수년의 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어젯밤 이미 관아에 들어왔소. 그리고 여기 이 낭청이 대감의 지시로 곳간을 열고 거짓 장부를 꾸몄다고 자백했소. 호조 낭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대감의 지시였습니다. 저희가 발을 빼려 하면 이 장부를 내밀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 배를 탔던 자들 가운데 하나가 먼저 살기를 찾아 뛰어내린 것이지요. 막손이 떨어뜨린 두려움 한 방울이 마침내 거대한 배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대감이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것들은 다 저 천한 놈이 꾸민 것이요. 장부도 위조요. 저자의 말도 제 죄를 덜려는 거짓이요. 대쪽 같은 어른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앞에 반듯한 글씨와 달리 먹이 번지고 끝이 끊긴 절박한 글씨가 드러났지요.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꾸어 남긴 마지막 고발문이었습니다. 대감이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필체를 알아본 것이지요. 10수년 전 제 손으로 입을 막고 그 마지막 글까지 사라졌다고 믿었던 아전의 글씨를 말입니다. 그 종이가 어찌 아직 남아있단 말이냐. 말끝이 떨어지자 정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쪽 같은 어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처음 보는 위조문서라면서 어찌 그것이 남아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시오? 대감은 이 글을 이미 본 적이 있는 게로군. 대감의 낯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번에는 더는 둘러댈 말이 없었지요. 장부의 인장과 호조 낭청의 증언, 그리고 죽은 아전의 마지막 글이 서로 맞물려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손이 흙 묻은 얼굴을 들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상일이 참 묘하지요. 그 장부는 대감마님 곳간 깊숙이 감춰져 아래 것들 목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댁에 우리 아버지 마지막을 지켜본 늙은 종 하나가 있었습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더군요. 그자가 죽기 전에 그 장부를 몰래 빼돌렸고 집안이 뒤집히자 아무도 손대지 않을 뒷간 거름더미에 숨겨둔 겁니다요. 훗날 관아의 조사에서도 막손의 짐작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늙은 종은 죽기 전날 곳간 열쇠를 훔쳐 장부를 빼냈고 그날 밤 붙잡혀 모진매를 맞아 숨을 거두었던 것이지요. 막손의 목소리가 그제야 나직이 떨렸습니다.
그 늙은 종이 처박은 뒷간을 하필 소인이 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뒷간이 몇 천인데 말입죠. 도둑의 자식이라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진 이 몸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싶어 제일 큰 대간마님 댁을 골라 들어갔거든요. 하필 원수의 집 뒷간을요. 그러니 이건 그 종이 소인한테 준 것도 아니요. 소인이 잘나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은 그 붓한 자루가 10수년을 돌고 돌아 기어이 제 아들 손에 닿은 것입죠. 정자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대감은 저가 죽여 입을 막았다. 여긴 그 아전이 죽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고 제 목을 겨눌 칼을 남겼을 줄은, 그 칼이 10수년을 건너 도둑의 자식 손에 쥐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날 대감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먼저 자수한 호조 낭청을 비롯한 공범들도 장부의 기록에 따라 차례로 붙잡혔고, 발을 빼려던 노인도 제 죄의 무게만큼 벌을 받았지요. 10수년을 하늘처럼 군림하던 권세가가 한낱 까막 눈동장수가 읽어 낸 두려움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허나 모든 것이 끝난 뒤 막손이 그 대쪽 같은 어른 앞에 청한 것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상도 벼슬도 재물도 아니었지요. 소인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요. 그저 죄인 명부에 제 아비 이름 석자에 한 줄만 더 적어 주십사 합니다. 아비가 도둑이었던 건 사실이니 그 죄를 지워달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마지막엔 제 죄를 스스로 고하려다 죽었다는 것, 도둑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어른은 오래도록 막손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손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감이 빼돌린 곡식을 백성에게 되돌리는데 앞장선 공으로 받은 포상금을 미천 삼아 한양의 거름을 모아 성 박채 마밭과 논밭에 내다 파는 일을 시작했지요. 남들이 더럽다며 버리던 것을 농사의 귀한 재물로 바꾸는 장사였습니다. 막소는 천대받던 똥장수들을 정당한 품삯으로 고용했고, 채마밭과 논밭이 늘어날수록 그의 장사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밑바닥 사람들을 거두어 함께 일으켜 세우며 마침내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의 반열에 올랐지요. 허나 곳간이 아무리 그득해져도 막소는 새벽마다 지게를 치던 그 시절의 밝은 눈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막소는 홀로 옛 북촌 골목을 찾았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 않던 그 소슬대문 자리에 서서 동트는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도둑이셨지요. 허나 마지막엔 사람 노릇을 하려다 가셨습니다. 이 못난 아들이 그거 하나는 세상에 똑똑히 밝혀드렸습니다요. 가장 더럽고 천한 거름더미 속에 처박혔던 한 권의 책이 한 사내의 운명을 뒤집고 죽은 아비의 이름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